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출발했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약간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마지막 마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장이 3,200선에 안착을 했어요. 3년 10개월, 거의 4년 만에 일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눈높이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했을 때 한 3,316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이제 여기에 한 100포인트 정도 다가왔잖아요. 이제 요즘 지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것도 곧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3,200선을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다음 스텝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투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게, 코스피는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지만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지수가 안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도 키 맞추기 하는 걸 잘 포인트를 두시면 여기에서도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또 동시에 어닝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자 여러분, 이 밸류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 미국 행정부에 대한 관세 역량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싶겠지만, 사실 증권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그나마 답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그쵸.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나 산업재,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보라는 이유도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가 또 30만 원짜리 목표가 그렇더라고요. 리포트가 나오면서 약간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어떨까요?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더 자세하게 시장 상황 오늘 김민주 캐스터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어제 3,200선에서 마감을 했지만 3,200선을 내려놓으면서 3,190 초반선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래도 3,199선까지 올라오면서 3,200선을 다시금 올라설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상승이 초록색이고 하락이 빨간색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30만 원 선의 종가를 최초로 형성했었던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꽤나 깊습니다.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쪽도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간 조금은 방산주들이 오를 때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2%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LRG넥스원 최근 들어 5거래일 연속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3% 넘게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0.1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 쪽의 수급이 괜찮습니다. 또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주 쪽 오늘 수급 정말 좋은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5%가량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시가총액 순위의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었는데 다시금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오늘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89,000원으로 상향하는 KB증권의 리포트가 있었고, 또 원전주들 한전기술이라든지 전반적인 현대건설이라든지 원전주들 모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것이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점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국전력도 강합니다. 4.19%가량 오르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 수의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오늘 전력설비주 단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고 북미향에 대한 전력 노후와 기기 수요, 대체 수요에 대한 것도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원전과 방산 그리고 전력 설비단이 코스피에서 강한 흐름을 내뿜고 있고요. 그 외에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오늘 낙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현대차가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도 2%가량 하락 추세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 흐름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단
먹는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6% 두 자릿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먹는 비만약 GLP-1에 대한 이 멕시코향 수출 580억 원가량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먹는 비만약 시장이 정말 점점 더 커지고 또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펩트론도 상승하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단에서 파마리서치도 2.65%가량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전반적으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오늘 하락 추세 가져갑니다. 알테오덴도 0.67%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조금 빠졌던 휴젤과 클래시스는 오늘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휴젤이 2.46%가량 오르고 있고 ABL 바이오도 오늘 8% 넘게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다시금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터주도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가 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르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단에서 먹는 비만약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코스닥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업종 상황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바로 지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흐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래도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0.3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800선 위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2%가량 빠지면서 3,191선으로 다시금 낙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3,199선까지 올라갔다가 3,191선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계속해서 장 후반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3,200선까지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흐름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또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수급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00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폭이 크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이 코스피 시장을 많이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 장 초반보다 매도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이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현재 수급 상황,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의 매수세로 현재 코스닥이 800선 위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장 중에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싱크풀 보시면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들을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다시 방산, 원전 이런 쪽이 올라옵니다. 그동안 많이 쉬었던 이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가장 힘이 좋았던 조방원, 조선방산원전이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쉬기는 쉬지만 어쨌든 다시 상승 탄력이 또 이벤트나 리포트나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치고 올라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원전주가 가장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아까 보셨죠?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올라오고 있고 조선주도 역시 좋은 흐름, 방산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AI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미국에서 더 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메타의 저커버그도 메타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에너지와 전력 쪽으로 관심이 쏠리잖아요. 저희가 머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이러니까 에너지 쪽에 완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전력 설비 전선주들도 오늘 함께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100만 원 넘어가면서 황제주가 됐잖아요. 시장에서 여전히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업종들은 오늘 역시 쉬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스테이블 코인, 지주회사, 증권사, 그리고 금융주, 은행주 이런 것들이 오늘은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조금 조정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증권주들이 그래도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빠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 그래도 낙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락폭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주회사들도 여전히 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버텨주고 있는 상황. 조정은 나오지만 오히려 이런 게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역으로 해봐야 되겠고요.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어쨌든 비트코인은 여전히 12만 달러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식들, 관련된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주식들은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이런 패턴이 너무 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때가 오히려 수익 차익 실현 기회다라고 하면서 주식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뭐 남북경협주 좀 조정받고 있고 자동차, 어제 현대차 자동차가 좀 좋았잖아요. 마지막 막판에 많이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3,200에 안착하는데 일조를 했던 게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 상승을 많이 하니까 좀 빠지고 있고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이 몰리면서 시장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관세 이야기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EU나 멕시코, 캐나다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8월 1일에 부과할 거다라고 계속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제 뉴욕 시장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이제 뉴욕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는 다 이제 학습이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충격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따라서 조금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거든요. 왜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EU나 이런 나라들과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은 뭐 어쨌든 선제적으로는 내가 보낸 서한이 곧 협정이다. 이것을 8월 1일에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든지 또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 나라들 뭐 유럽이나 멕시코나 이런 정상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 한다. 올 예정이고 여기에서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역시 트럼프 타코다. 역시 또 강하게 얘기하고 나서 유예기간 주거나 협상하거나 이럴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협상용 카드였기 때문에 8월 1일 가면은 또 달라질 거다. 협상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제는 이걸 다 학습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러면서 미국의 뭐 투자은행들은 만약에 평균 관세율을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10% 중반대, 15% 정도까지만 내리면 이러면은 S&P 500 지수가 앞으로 향후에 12개월간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관세를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관세를 조금씩 낮춰잡고 10% 초중반 수준으로만 평균적으로 나라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 시장도 이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판단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충분한 룸이 있다라고 미국 시장에서도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시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파월 의장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했거든요, 오늘도. 그런데 이러면서 만약에 이 수장이 바뀌고 아니면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이것도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파월 비난하면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 1%대로 낮춰야 된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 교체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돌고 있고요. 이러면서 후임자가 트럼프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바뀌든지 아니면 파월 의장이
임기를 더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추던지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금리가 미국에서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어쨌든 미국 시장이 좋게 흘러가면 우리도 지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좋은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판단, 글로벌, 거시적으로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은 관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이런 관세 이슈 나올 때 수출주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나름의 또 이유가 있네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증권사 분석 리포트인데 이곳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부터 얘기하면 그동안의 실망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78,000원짜리를 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도 장 초반에 한 50만 주 정도 유입이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역시나 60만 원 선 안착한 이후에 그래도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62,850원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SK하이닉스에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떨어뜨린 흐름들이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고객사의 HBM3E 12단 제품 이 납품이 지연이 되면서 업종 사이클을 독식한 게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 이익 그리고 밸류단 모두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주가로 봤을 때 너무 빠르게 그 적정 주가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30만 원 이상으로 잘 나와야지 투자자들에게 좋은 건데 이미 장중 고점 30만 원을 찍은 최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호재는 당연히 아니고요.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을 좀 중립으로 낮춘 흐름들이 있어서 오늘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 그쪽에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수출 기지가 멕시코입니다. 가전 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멕시코의 고율 관세가 30% 붙었으니 약간은 우려스러운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뭐 많이 밀리지는 않지만 76,800원 선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좀 생각해 볼 게 최근 핫한 게 그 HBM 시장의 본딩, 장비, 강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일단 뭐 기판 없이 칩과 칩을 연결해주는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부분인데 만약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 HBM 쪽의 본더, 그 본딩 시장의 강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장비 쪽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까지 연결해서 확장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슈는 하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 관세 충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안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뭐 혼다 그리고 도요타를 생각하게 되면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서 가격을 올리면 그들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수요가 감소할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가격 인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 타격이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낮추고 있는 흐름들 오늘 2.5%의 약세 이게 좀 충분하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현재 주가는 21만 원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인데 관세 영향이 셀트리온, SK바이오팜에 비해서 좀 덜하다라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물론 아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그나마 버텨주는 이유는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순항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4공장이 열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1분기 가동률이 75% 정도라고 합니다. 공장 잘 순환되고 제품 생산 잘 되고 있고 이걸 잘 팔아내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고요. 역시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좀 잡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SK하이닉스 밀리는 흐름들 좀 대비가 좀 뚜렷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전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기기 쪽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가 너무 잘 가고 있고 이 전력기기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다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메타의 저커버거 CEO가 스레드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센터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해가지고요. 내년에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가와트급의 규모의 클러스터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러면서 뭐 타이탄 클러스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들을 여러 개 짓고 있다. 결국에는 메타, 어제도 저희가 강정수 박사 얘기했지만 결국엔 이런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시켜 주는 거죠. 이러니까 저커버그의 스레드를 보고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전력 설비 그리고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고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걸 추진하려고 뭐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뭐 새로운 풍력 타워를 친환경 타워를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원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짓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SMR을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두 업종이 오늘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700억 달러 규모의 AI와 에너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와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하는데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게 또 하나의 추가적인 좋은 모멘텀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오클로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원전주도 10% 넘게 막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효성중공업 많이 보셨죠? 효성중공업이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어느새 이만큼 올라가는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 100만 원을 돌파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찾기 힘든 원전주다라고 하면서 KB증권에서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발행을 했고 여기에다가 목표 주가도 높이고 있고 이제 체코와의 원전 수주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체코 정부와 이제 사인을 할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아예 직접 사인을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도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도 역시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다라고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서 오늘 원전과 또 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을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외에 원전 전력 설비 관련주 오늘 그래도 힘이 좀 탄탄하다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5% 가까운 반등세, 상승세 보여주면서 63,20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보니까 89,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흐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한국형 원전에 있어서 굉장히 뭐 원전 주기기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기타 품목 이렇게 그 시공까지 굉장히 사업 영역이 넓잖아요. 대표적인 관련주 그리고 수혜주이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그 계약 체결 소식이 잇따라 나올 거고 사실 이제 체코 이외의 다른 수주 모멘텀은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가가 고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2028년 국내 원전 2기 그리고 앞으로 폴란드 원전, UAE 원전 수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살짝 눌려 있었었는데 오늘 다시금 좀 튀어오르는 흐름들 63,150원 선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원자력 해체 쪽에서는 위드텍이 오늘 그래도 장중 고점을 좀 치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현재 시각대 한 7%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서는 그 원전 해체 관련해서 정밀 장비 쪽 그리고
그 데이터들 많은 거 시스템을 정교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또 급등세가 놀라웠던 한국전력 오늘 한 3.65% 반등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할 게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가 좀 붙어 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목표주가 상향 소식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오늘 3.7% 상승세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한 38만 원짜리 하나 나왔으니까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목표주가 10만 원 위로 상향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뭐 중동, 미국, 유럽 쪽 그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 캐파 확장 이런 부분이 나타났더라고요. 오늘 3.8% 강세 힘으로 73,900원 선 되찾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전력 설비 관련주였고요. 다음 테마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갑니다. 케어젠도 주가가 계속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 D&D 파마텍은 막 10% 넘게 올라가고 있고 펩트론도 잘 가고 있고 자, 얼마 전에 뭐 제가 이 앵커 브리핑에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훨씬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항암제 시장보다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훨씬 커지는 시장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하나씩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위고비나 이런 것처럼 주사로 맞는 비만 치료제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약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양제처럼 건강기능식품처럼 먹는 이런 비만 치료제들도 속속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케어젠이 이게 대표적인 회사인데 자, 케어젠이 GLP-1 펩타이드 기반의 코글루타이드라는 이 건강기능식품 형태의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레바논 쪽에서 이 코글루타이드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멕시코에다가 수출을 할 것이다. 멕시코 제약사와 한 4,200만 달러, 580억 원 정도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래서 최근에 이번 주에 케어젠의 주가가 막 불을 뿜고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만 치료제가 우리가 어쨌든 약간의 부담이 있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주사를 어쨌든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이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뭐 살을 빼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이것도 맞으시겠지만 어쨌든 이것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뛰어나고 건강기능식품처럼 그냥 먹으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격도 아마 주사보다 싸겠죠.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를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제 효과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좋다라는 것만 인식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판매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D&D 파마텍도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3거래일 만에 지금 주가가 12%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무슨 이슈가 있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알파벳 아시죠? 이 구글 알파벳이 메세라의 지분을 조금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메세라라는 회사, 미국의 제약회사 메세라가 D&D 파마텍과 협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D 파마텍이 최근에 주가가 잘 가고 있고 오늘도 특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 그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비만약과 관련된 쪽으로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을 또 봐야 할지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인공 D&D 파마텍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오늘 18% 넘는 급등세로 추가적으로 키높이를 좀 높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현재 주가가 14만 8천 원 설 찍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14%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해요. 여기가 국내 온라인 쪽 의약품 유통의 기업으로는 1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유통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메리트도 있는 상황입니다. 5,36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인벤티지랩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한 기업인데 국내외 다수의 제약사와 연구기관과 협업해서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산업에서 5.9% 가까운 상승세로 32,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킵스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회사가 관련돼 있는 상황인데 비만 치료제 이제 플랫폼 쪽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6% 상승하고 있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대장주이다라고 증권사에서 호평한 최근 일례도 있습니다. 현재 5% 상승하면서 2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까요?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이제 오늘 시장 대응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약간 이 3,200선 근방에서 주춤하고 있고 코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좀 짜고 계세요? 예, 전에 3년 10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는데 이후에 이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이제 좋은 모습이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은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각되면서 관세 영향력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금일 증시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원전이라든가 전력 설비, 방산 이런 쪽의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가 또는 이제 항암제라든가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인 코스닥의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금융주, 보험주라든가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 그리고 이제 자동차 또 소비 유통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으면서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증시 부양 정책 의지가 여전히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지만 차익 실현과 과열 해소 과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금일 증시가 그런 흐름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전일 3,200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매수세로 기여한 바 있지만 오늘은 선물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소폭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망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향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 과정, 차익 매물의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승 피로감에 약간 눌리더라도 또 종목별로 보면은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걸 찾는 걸 원하실 거예요.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 몇몇 종목들이 특징적인 차별적인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리노공업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분기 견조한 실적 예상이 됩니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46%, 40%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성능 향상을 위한 공정 미세화 노력이 지속되면서 리노공업의 핀이라든가 소켓의 판가가 구조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신규 고객사양 디바이스의 R&D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20% 이상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순이익의 40% 이상의 배당 성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로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목표가 65,000원, 손절가 4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리노공업 배당도 많이 주는지는 몰랐네요. 네. 저희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 텐데 최근에 어쨌든 아까 이동근 대표도 말을 했지만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쉬어가는 양상 어떻게 또 시장을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네. 같아서 그것이 알고 싶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부 정책 그리고 증시 부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금, 은 등 귀금속 상장 지수 펀드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위협 수위를 높이자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덱스 은 선물은 올해 들어 28.32%, 코덱스 골드 선물은 25.2%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EU와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캐나다에는 35%를 적용했다. 보복 관세를 매기면 추가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압박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미국발 관세 전쟁 속 피난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은은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등 산업 수요도 커 상승세가 가파르다. 구조적 공급 부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귀금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 자금 유입이 더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GM과 LG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 얼티엄셀즈가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 공장에 저비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 라인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장은 원래 장거리 주행용 NCM 배터리를 생산했지만 올해부터 LFP 라인으로 전환을 시작해 2027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GM은 LFP 배터리를 통해 저렴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세액 공제 축소에도 GM은 전기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GM CEO 메리 바라는 얼티엄 배터리 플랫폼과 12종의 전기차 모델에 3,560억 달러를 투입했고 경쟁사의 철수를 기회로 보고 있다. 상반기 GM의 전기차 판매는 7만 8천 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지금 0.17% 약보합권 3,19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이 오늘 확실히 제약바이오 쪽이 좋다 보니까 0.4% 802포인트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8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움직임이고요.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0.27%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이제 보합권 큰 움직임 없이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0.26% 상승 마감했는데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도 강보합권 수준 0.3%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0.07% 약보합권 수준. 일단은 오늘은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 그래도 좀 순매수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양상. 하지만 선물 좀 많이 파네요, 외국인이. 이러면서 지수가 좀 힘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와서 시장의 분위기 또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코스피가 쉬고는 있지만 어쨌든 어느새 3,200선까지 코스피가 올라왔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막 얘기하면서 신이 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상법 개정이 일단은 됐고 네.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그렇죠. 의무화 이런 것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주가 조작하면은 네. 속된 말로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인을 보냈고 네.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지난주에 또 약간 나왔어요. 뭔가 그렇죠. 조직을 뿌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 국내 증시에 지금 이제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네네.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요인이 시장에 대한 불이익이 조금 사라질 것 같다는 기대감 네. 이런 건데 그동안에 주가 조작 우리가 보통 이제 호재로 주가 찍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일 때 손 털고 나가고 아주 이제 기본적인 네.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손실을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게 되는 이제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국장은 못 믿겠어. 미국장으로 갈 거야.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석가미들이 생기고 이랬던 건데 물론 이 유행하는 테마를 맹목적으로 쫓아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일부도 문제지만 이거를 악용해서 시세를 조종하고 그쵸. 불법 이득을 취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제 한국 증시가 디스카운트 된 요인도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에 한국거래소 찾은 게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 하는 걸 보여주겠다,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고 그거에 이제 연장선상으로 지난주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실천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크게 뭐 요점을 좀 보면 합동 대응반 만들어서 더 촘촘하고 더 빠르게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내겠다라는 거 한 가지와 불공정 거래했을 때 다시는 이 시장에 발 못 붙이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하겠다라는 네네. 거였는데 뭐 합동 대응단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이제 불공정 거래를 골라낼 때 한국거래소가 가면 시장 감시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뭐 매수 주문, 매도 주문 이런 것들 이 시세를 보고 좀 이상하다,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 한국거래소가 일단 그걸 걸러내서 금감원에 보내면 금감원이 조사하고 금융위가 이제 최종 검찰 고발할 건지를 의결하는, 그러니까 그 의결하는 거는 결국 이제 증선위, 증권산업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서 이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까지 이어지는데 이 기능들은 이제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조사 권한에도 이제 각각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제 지적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합동 대응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빨리 앞당겨야 되는 사안들 같은 거는 처음부터 같이 조사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융위에서 4명, 그리고 금감원에서 18명, 거래소에서 12명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34명으로 구성을 하고 향후에는 한 50명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소가 시장 감시라든가 이상거래 종목에 대해서 이게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심리하는 역할을 맡고요. 금감원은 여기에 대한 자금 추적이라든가 뭐 자료 분석 같은 이제 임의 조사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를 하면 금융위는 그 임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실제 현장 조사를 나가고 포렌식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강제 수사라고 해요. 그런 식의 이제 절차를 거쳐서 불공정 거래를 좀 적발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권한 그대로인데 합동 대응단을 만들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고 이 사무실은 거래소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뭐 물리적으로 이제 옆에 같이 있고 이러니까 훨씬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죠. 그렇죠. 좀 처리 속도도 빠를 거고 불공정 거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아예 강제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동안에는 평균 한 15개월 해서 이제 길게는 2년까지 걸렸던 이 조사 과정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단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합동 대응단을 만든다. 뭐 사람 인력도 더 투입하고 시스템도 정비하고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한시적으로 일단 만든 네, 거라고 맞아요. 하던데 이게 뭔가 상설 기구화되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우리 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데들은 상시 조직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일단 합동 대응반은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파일럿 형태로 운영을 해보고 네네. 뭐 성과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설화 할 건지를 좀 판단을 해보자라는 단계예요, 지금은. 근데 뭐 사실 보면 좀 한계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네네. 조사 인력이 SEC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조사 담당이 1,400명 정도 수준이 된다고 와.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한국 증시 규모와 시장이 크니까. 미국 증시의 규모가 네. 자체가 다르긴 그쵸. 하지만 지금 합동 대응반은 34명인 거잖아요. 그리고 각 기관 내 조사 인력을 모두 합쳐봤자 300명 정도라서 이런 인력으로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겠냐라는 이제 의문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출범 전부터 조금 밥그릇 싸움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그래요? 있는 게 아쉽긴 네. 한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금감원이 금융위한테 현장 조사권, 영치권 이거는 아까 이제 분류대로 보면 임의 조사가 아니라 강제 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융위가 갖고 있는 권한인데 지금은 이제 금감원이 자료 분석이라든가 뭐 자금 추적, 뭐 문답 같은 임의 조사만 가능한데. 네네. 현장 조사 나가서 금감원도 자료 확보하고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예 이 증권,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세력들의 증거인멸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달라. 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융위는 강제조사권이 있는 금융위 인력 4명이나 가잖아.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네네. 이런 이제 뭐 스탠스라서 이런 이 약간 권한을 둘러싼 조금 이제 알력 싸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해요. 근데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합동 대응반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에 빨리빨리 대응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건 아무래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도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 뭐 금융위를 기재부 안으로 뭐 네. 포함시키고 금감원을 더 확대시킨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뭐 내부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 어쨌든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뭐 저희로서는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사람도 많아지고 조직도 구성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야 되잖아요. 네. 효율적으로 조사 방법을 꾸려야 될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할 때 주가 조작 이런 이야기 할 때 뭐 늘 계좌 추적 지금은 계좌 추적 위주로 하고 있는 맞아요. 건데 사실 계좌를 하나만 가지고 이 경우가 작업들을 없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맞아요. 그러다 뭐 유야무야 흐지부지 그냥 그렇죠.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들인데 이걸 좀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좌 기반에서 이제 개인 기반으로 바뀌는 건데 사실 그동안에 계좌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컸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지금 이제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서 계좌 소유주를 파악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한 계좌 가지고 이제 작전을 하진 네. 않아요. 한 사람이 여러 지인의 계좌 그리고 본인도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두고 이제 이런 불공정 거래를 보통을 하는데 하나를 걸러내더라도 다른 계좌로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 계좌 기반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랬던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이제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계좌와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이상거래 여부를 감시하는 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공정 거래를 여러 계좌로 할 때 이 사람만 잡으면 이 계좌는 딸려오는 계좌를 다 거니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분석 대상이 한 30-40%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라든가 이 걸러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확 줄어들겠죠. 네. 자, 이렇게 조사를 더 강력하게 하고 개인 위주로 개인을 주체로 이제 조사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꿀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뭐 적발이 됐다. 우리가 찾아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처벌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뭐 주가 조작했다고 뭐 처벌을 받는 수위가 뭐 우리가 생각하거나 원하는 정도의 그런 처벌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 지나서 또 맞아요. 돌아와서 또 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고 뭐 증권가에서도 그 사람 또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너무 빈번했단 말이죠. 맞아요. 처벌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강력해질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여의도에 전설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본인 실명이 아니고 이제 지인 차명 계좌로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이러는데 이게 과거에도 불공정 거래를 잡아내겠다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한국 증시의 투명성 그리고 선진화에 되게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뭐 금감원의 특별사법 경찰 관리 그래서 네네. 특사경도 도입하고 그 특사경 인원도 늘리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 조작을 그러니까요. 해서 네. 뭐 물론 이제 이력의 빨간 중 하나 그어지긴 하겠지만 뭐 조금 그거보다 살고 훨씬 많은 나오면 돈을 버니까. 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다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치밀하게 이걸 걸러낸다고 해도 처벌이 강력하지 그렇죠. 않으면 또 불공정 거래 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이걸 우리가 3대 불공정 거래라고 네네. 하는데 이 3대 불공정 거래의 재범률이 29.2%에 달했어요. 한 30%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람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다시 또 한다는 이제 거죠. 재범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처벌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계속 그쵸. 나왔고 이번에 불공정 거래 그리고 불법 공매도 그리고 허위 공시를 해서 만약에 걸린다고 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네. 이제 적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에 이제 불법 이익을 환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좌 지급을 정지해서 일단 불법 이익을 어디로 빼돌리는 거를 이제 막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요. 시장에서도 아예 퇴출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금융투자 상품 거래라든가 뭐 임원 선임 이런 것들에서 완전 제한이 되고 영업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아예 다시 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끔 이제 막는 이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또 형사처벌도 강화가 되는 게 네. 부당이득의 뭐 4배에서 6배까지 벌금으로 물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징금과 벌금은 사실은 이제 금전적으로 제재한다는 면에서는 이제 같은데 네네. 뭔가 목적과 적용 범위가 좀 성격이 약간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과징금 같은 경우는 행정법상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벌금은 형사처벌이거든요. 그렇죠. 전과가 남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고 과징금 같은 경우는 벌금이랑 좀 달라서 만약에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 회생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개인 파산 절차 과정에서
감축되거나 면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나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의무적으로 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벌금을.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그치면 이거는 손방망이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벌금의 규모를 늘려서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이제 바꿀 거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 밖에도 불법 공매도 했다가 적발이 되면 우리가 보통 무차익 공매도 같은 거 하게 되면 주문 금액의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 그러니까 다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위 공시를 했다가 걸려도 이제 뭐 처벌이 강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 5%를 위반했다. 그러면 과징금 상한을 10배로 이제 높이는 방안들이 좀 논의되고 있고 사실 기존에도 이런 제재 수단의 법적 근거가 좀 있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써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좀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이런 건 사실 이제 첫 사례 우리가 보통 이제 그쵸. 첫 봤다라고 하잖아요. 시범 케이스가 시범 사례가 되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조만간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이제 걸리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 불공정 거래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 잘 봐. 그러지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이제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야 이거 첫 시범 케이스가 누가 될 것인가, 어떤 회사나 어떤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쨌든 이 암묵적으로 약간의 긴장감들은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첫 케이스가 됐을 때 강한 처벌이 있으면 이게 어쨌든 파급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거, 화두에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게 지금 하이브 이야기가 계속 맞아요. 나오고 방시혁 의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시범 케이스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는 게 이 첫 사례라는 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좀 있는 네네. 기업이어야 돼요. 그리고 투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어야 되고. 그쵸. 근데 그 방시혁 의장이 사실은 지금 타겟이 된 그러니까 뭐 타겟이 된 상황은 맞는 거죠.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닌데 지난 7일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회의를 네네.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네네. 그리고 그 안건 이제 증선이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선이가 내일 정례 회의를 여는데 여기서 만약에 방 의장 검찰 고발건을 의결하게 되면 이제 고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바뀌진 않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던데요. 요새 네. 뭐 자본시장법상으로 위법 행위를 해서 50억 원 이상 이익을 취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뭐 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이 타겟이 된 이유를 보면 이게 제가 기억에 작년 12월에 이 안건 가지고 한번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 나눴었어요. 이거. 그렇죠. 하이브가 이제 2020년 코스피 상장 시점으로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이 코스피 상장하기 전에 하이브에 투자했던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주식 매각을 해서 차익이 생기면 그 일부를 하이브의 퇴주주인 방시혁 의장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한 4천억 원 제공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죠. 그게 이제 작년 12월이에요. 근데 그게 뭐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히스토리를 좀 보면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에 이제 2018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그때 스틱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이스턴 에쿼티 파트너스 그리고 뉴 메인 에쿼티 이런 이제 사모펀드들이 네. 하이브 지분에 투자하면서 주주간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투자 원금 대비 몇 배 이상의 이익이 났을 때 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방 의장한테 지급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 그 수익 수준이 대략 한 30%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2020년 10월에 하이브가 상장을 하면서 이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그 차익의 일부를 방 의장한테 준 건데 그게 이제 4천억 원 정도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런 계약을 체결했나 보면 이제 기업이 상장하면 사실 대주주의 보유 지분은 보유회수 제도가 있어서 그쵸. 일정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방시혁 의장이 이 사모펀드를 활용해서 이걸 우회해서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 초기에 이 차익을 좀 회수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제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보호회수에 걸려 있으니 네. 내가 이걸 팔지 않는다라는 겉으로의 사인은 주면서 그렇죠. 뒤에서는 돈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사모펀드들은 왜 이렇게 사인의 이익 추구에 동조해서 이런 계약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사모펀드라는 데가 굉장히 이제 그 수익과 비용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냉철한 계산을 곳인데 하는 곳인데 뭐 사실 이제 그 전에 보면 방 의장이 기존에 하이브에 사실 투자했던 투자사들이 있었어요. 그 투자사들한테 하이브 당장 상장할 계획이 없다. 근데 이 투자사들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이제 엑시트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네. 투자한 이후에 한 대충 5년 정도 지나면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당장 엑시트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갖고 있던 지분을 이제 파실 의향이 있으면 파세요. 제가 다른 사모펀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모펀드를 좀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모펀드들이 아까 말했던 이제 스틱이라든가 네네네. 뭐 뉴메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이스틸 이런 데들이었던 건데 이 사모펀드들이 기존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그 하이브의 지분을 받아줍니다. 근데 이 사모펀드들을 보면 일부 하이브의 경영진이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시혁 이장의 측근이었던 분들이 만든 신생 사모펀드였던 거예요. 네네. 그 신생 사모펀드들이 방 이장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뭐 물론 스틱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상장을 했으니까 기존 투자자들은 아니 2019년에 상장 안 한다며. 근데 2020년에 상장을 하다니.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투자자들은 우리를 기만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기존 투자자들이 넘긴 그 가격에 비해서 공모가 훨씬 높았고, 그리고 상장 후에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모펀드들은 방시혁 이장의 이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하이브 프로젝트를 위해서 설립된 한시장 펀드였던 거라는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로 금융당국이 하이브하고 방 이장이 기존 투자자들한테 당장 상장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들을 일부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19년 11월에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실 지정감사 계약이라는 거는 네. 상장 예비 기업이 결산이 3개월 전까지는 지정감사에는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상장 신청을 하려면. 그래서 2019년 9월 이전에 지정감사 신청을 마쳤는데 이게 결국은 상장을 위한 게 아니었냐, 상장 준비를 위해서 아니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결국에는 방시혁 의장은 중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의 지분을 이쪽으로 넘길 수 있게 뭐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중개 역할을 그렇죠. 한 거고, 그러면서 또 근데 넘긴 쪽은 거의 다 이제 하이브 인사였거나 지인들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수고비 같은 걸 받은 네. 개념이 된 거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러면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볼 아닙니까? 여지가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하이브가 뭐 법률 관련해서 자문을 많이 받아봤다. 그러나 문제 없는 정상적인 계약이다라고 이제 어디서 받은 겁니까, 해명은 이거? 하고 있긴 한데, 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상장 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2020년 10월에 하이브가 코스피에 상장한 후에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네.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는데 뭐 첫날 따따상 막 이래가지고 35만 원까지 치솟았어요. 근데 그때 매도 물량이 엄청 나왔고 쏟아졌죠. 주가가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 매물이 사실은 이 사모펀드들이 판 매물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초반에 하이브 공모주를 받는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쵸. 공모주를 받지 못한 개미 투자자들이 이 상장 다시 후에 샀죠. 샀는데 사고 나서 봤더니 이제 주가가 급락하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고, 그쵸. 근데 그때는 이 매물이 어디서 나오는 매물이지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 결국은 방시혁 이장의 이제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모펀드들이 내놓은 이제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 것 때문에 있었던 거라는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법 위반한 게 맞는 거 아니냐.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뭐 보호예술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점에서도 자본시장 위반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이제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내일 이제 증선위에서 아마 검찰에 고발할지를 결정할 텐데, 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근데 그러면은 결국엔 이런 거래를 했던 것도 뭔가 기록에 남기거나 증권신고서에 등재를 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그렇죠. 아름아름 짬짬이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증권신고서에 이거는 기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네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증권신고서에 보면 이제 경영상의 뭐 중요한 뭐 영향을 초래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기재해야 될 요건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그 기재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주주가 이제 결국 차익을 이제 개인적으로 얻는 수익이기, 그리고 수익의 30% 주겠다는 게 이 그쵸. 30%가 굉장히 큰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재하지 않은 거는 결국은 또 이 뭔가 이제 불공정 거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금감원은 좀 보고 있는 거고, 네. 금감원이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다 봤겠죠. 근데 뭐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런 방식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제 주식시장 교란 행위를 제재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작년 말에 논란이 됐는데 지금 검찰 고발 그리고 경찰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장난치면 패가 망신한다라는 이제 사례 1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쨌든 하이브의 투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이브 뭐 주식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하이브는 최근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았단 좋았죠. 말입니다. 분위기. 맞아요. 사실 이제 BTS도 멤버들이 다 전역하고 이제 월드 투어 내년부터 다 돌 거고 뭐 이런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 얘기 방시혁 의장의 이야기가 다시 또 불거지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걸 앞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소속 연예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악재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소속 연예인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뭐 진정이 되고 이러면. 근데 지금 하이브의 이 사건은 이제 체제 주주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회사 내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이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랑 다 결부지어서 결국 또 이것도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BTS 완전체로 복귀해서 내년이면 앨범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컸고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이브 주가도 이제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사실 증권사들이 내놓은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보면 한 36만 원에서 37만 원 사이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는 뭐 내년 BTS 앨범 발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월드 투어 시작하고 이러면 아마 내년에는 하이브의 실적이 아마 사상 최대가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7월 초만 해도 한 30만 원 넘었던 주가가 지금 27만 원까지 떨어진 거는 이 방시혁 이장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뭐 민희진 전 어도거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 해지 소송 이런 것들도 지금 주가 발목을 잡고 있긴 한데 뭐 과거에도 보면 방 회장이 뭐 해외에서 그 BJ 과즙수 회원이랑 사진 찍힌 게 알려지면서 그날 주가도 이제 좀 떨어지긴 했고 한 6% 넘게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이브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사로 발돋움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게 너무 창업주에 의존해서 성장한 거에 따른 한계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 창업주가 갖고 있는 이 권력 자체가 지금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차익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이브 입장에서 리스크라고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24년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 5명의 사회이사 중에 이사회 출석률이 100%인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회이사가 안건에 찬성표, 반대표 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이브의 이사회도 태제주주의 입장에 서서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소리인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상법 개정안에 따른 이제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하이브에는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근절하겠다는 대책을 발표를 했고 실제 이제 사례가 나와야 정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 불공정 거래를 척결하겠다라고 나서보는 거구나라고 시장을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하이브 사태는 아마도 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저의 견해고요. 그거와 별개로 하이브에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대주주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해소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는 그런 이제 이 불공정을 못할 테니까 거기에 더해서 뭐 BTS 완전체 컴백이라든가 한학령 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하이브의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하이브가 지금 방시혁 의장이 이 주식시장의 이런 상황,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뭔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상법 개정, 뭐 3%룰, 집중투표제, 뭐 이런 이야기 그냥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사회가 거수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상법 개정안 이야기에 다 또 녹아 있는 거고. 일단은 내일 증선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검찰이 진짜 고발하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 8월 6일에는 이제 하이브가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막 많은 분들이 물어보겠죠. 질문을 할 텐데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세 폭탄도 러우 전쟁도 막지 못하는 슈퍼맨 미국 증시, 더욱 공고해지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힘, 코스피 3,200선 넘나들기, 코스닥 800선 등극, 면역 항암제 섹터 초강세입니다. 자, 내년도가 그 미국 독립 250주년이었죠. 그래서 올림픽과 월드컵 거기다가 250주년.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트럼프가 백악관에다가 UFC 경기 연다고 했죠. 그 물론 자기가 젊을 때 그 같이 어울렸던 WWE에서 뭐 빈스 맥마흔하고 같이 링 위에 올라가서 뭐 빈스 맥마흔의 머리를 미는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것까지 이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늙었거든요. 그 당시엔 대통령도 아니었고. 그렇게 링 위에 올라가는 뭐 깜짝 퍼포먼스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백악관에서 최초로 UFC를 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지금 만약에 뭐 파월에 뭐 사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해임을 이끌어내거나 그래서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FRB 의장까지 세우고 내년도에 있는 중간 선거까지 성공하고 250주년 행사까지 만약에 UFC 뭐 그런 것까지 만약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정말 혼자 만족할 거예요. 물론 마지막은 노벨 평화상 받는 게 목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이 좋으면은 여론이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들이 이 주식 시장이 워낙에 좋아서 그래요. 지금 4대 지수가 지금 뭐 별다른 무슨 변수가 이제 작용이 안 되거든요. 지금 아무 악재가 먹히지도 않아요. 지금 먹히지도 않고 실제로는 사실 영국하고 베트남 딱 2개 나왔거든요. 무역 협상이 딱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안 빠지고 그냥 신고가를 가는 이유는 아마 다 미국한테 우호적인 방향으로 체결될 것을 이미 다 예상하고 미스터 마켓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7월 말에 이제 그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금리 FOMC의 어떤 결과가 뭔가 중요도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희석됐어요. 사실 여기서 뭐 크게 할 수 있는 범위도 없거니와 지금 사실 뭐 맘대로 트럼프의 마음에 들게 안 하면은 또 굉장히 왕저 목리를 부릴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변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냥 종목에 집중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외부 변수가 하나도 안 먹혀요.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 좋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고 그냥 종목만 이게 그냥 사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거시 변수나 이런 외부 변수가 그냥 악재는 하나도 안 먹히고요. 다 튕겨버리고 호재만 먹히기 때문에 그냥 종목 분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종목 분석도 별로 필요가 없는 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지금도 워낙에 가공할 만한 성장률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중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딥시크가 갑자기 나와서 그때 한번 출렁인 거 있었죠. 그러니까 딱 2개 있었거든요. 관세 폭탄 때문에 출렁인 거 있었고 딥시크가 너무 싸게 뭐 데이터 센터 그 뭐 저렇게 오랜 시간 들이지도 않고 비슷한 챗GPT랑 비슷한 효과 낸다고 하니까 잠깐 흔들렸잖아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되죠? 그 뒤로 이미지가 나와버렸잖아요. 이미지가 지금 무슨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명화들 있죠. 명화 정말 그림 너무 예쁘게 그린다. 그것도 그냥 챗GPT가 그려버리니 딥시크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올라가 버린 거죠. 자, 지금 보잉 요즘에 많이 올라오죠. 1.62%. 자, 이번 연도에도 사고가 났는데 787이 그거는 좀 많이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787이 다 저기 추락을 해가지고 한 명 겨우 살았잖아요. 저기도. 보잉의 문제점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반등하는 걸 보면은 저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악재라는 것들이 이제 다 받아들여졌고 앞으로 이제 바닥을 칠 일만 남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요즘에는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월마트, 3M, 골드만삭스, 하니웰, 비자, 맥도날드 순으로 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신고가를 더 갱신하는 모습이죠. 2672.34까지 갔습니다. 이제 장중에. 자, 아플로빈, 오토데스크, 팔란티어 계속 있고요. 팔란티어는 뭐 계속 오르나요? 이거 어디까지 오르나요? 자, S&P 500도 더 갔습니다. 6290. 야, 이제 6300까지 갑니다. 그렇죠? 6300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희한하게 3개의 3대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라클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자, 나머지들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1.46. 월마트네요, 월마트. 그렇죠? 월마트, 넷플릭스. 자, 월마트, 넷플릭스도 뭐 꾸준하죠. 매그니피센트 7만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났지만 밑꼬리를 달면서 11선을 지켜냈습니다. 자, 4개의 종목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종목 상승 종목이 가장 적죠. 코이어런트, ASML 오랜만에 있네요. 네덜란드죠. 브로드컴, 마콤 테크놀로지까지만 플러스입니다. AMD부터 마이너스고요. 자, 이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서비스 나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그 하드웨어가 이제 먼저 가고 소프트웨어가 나중에 가죠.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고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지금 이 클라우드를 구독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다 구독을 하는데 뭐 그런 거죠. 우리 은행에 대출 받으려면은 뭐 신분증이야 그냥 집에서 복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뭐 챙겨오라고 하잖아요. 서류 회사에서 뭔 재직증명서를 떼오느니 뭐 또 뭐 급여 명세서를 떼오느니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회계팀이나 그 경리팀에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을 하면은 막 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 막 부서끼리 막 안 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목리 부리고 막 이래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서비스나우에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런 거 사람들끼리 저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나우의 그 구독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 개개인의 그 회사원이 자기가 뭐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 재직증명서나 급여 명세서.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그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나우에서 그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 회사의 그 컴퓨터에 박혀 있고 그거를 그냥 요구하면은 거기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걸 굳이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가지고 부탁하기가 그런데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격리회계팀이나 이런 데도 할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개개인의 서류들 막 그걸 다 떼어주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 주고 서비스나우에 이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헬스장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물론 부도 나가지고 뭐 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12개월, 36개월 할부 내놓고 갑자기 날라버리고 이런 경우 많죠. 근데 이제 서비스나우는 그렇게 날리지는 않으니까 헬스장은 날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6개월이나 3년이나 4년을 구독해 놨으면은 지금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3년치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3년치 구독 서비스의 그 요금이 계속 달이 지나면서 찍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 남아있는 가치, 자녀 가치가 많이 쌓여있겠죠. 서비스나우는 그 자녀 가치가 계속 쌓여있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자, 지금 서비스나우 최근에 6월 30일 날 소식이 있는데 에버코어에서 서비스나우에 대해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이고 목표 주가 1,125달러를 그 불렀거든요. 얘도 지금 한 주당 1,000달러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월 달에 1,198달러 갔다 왔었고요. 자, 미국은 1,000달러 엄청 많죠. 엔비디아도 1000비디아 가서 액면 분할해서 저렇게 된 거고 코스트코도 지금 1,000달러 근처고요. 서비스나우도 1,000달러 근처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죠. 자, 1번 니케이 보겠습니다. 자, 니케이 증시는 오늘 0.43 오르고 있네요. 오늘은 니케이, 대만, 우리나라 뭐 사이 좋다고 해야 되나? 사이좋게 셋이 다 오르고 있어요. 자, 니케이 0.44, 39,000선 다시 4만 선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플러스고요. 오늘 눈에 띄는 거는 도쿄일렉트론 2.30이네요. 그렇죠? 반도체 장비에서 오늘 좋고요. 자,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도 플러스입니다. 0.63. 오늘은 대만의 상승률이 제일 높네요. 대만은 뭐 당연히 TSMC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TSMC 0.46. 제일 많이 오른 건 델타전자네요. 델타전자 3.59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좋은 모습이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둘 다 오르네요. 오늘은 그냥 다 오르네요. 코스피, 코스닥, 니케이, 대만 가건까지 다 오릅니다. 코스피가 0.06, 오늘은 동생인 코스닥이 0.69로 더 많이 오르죠. 지금 코스피도 3,200선을 다시 탈환했네요. 그 사이에.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을
돌파했고요. 3,200, 800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오늘 외국인 코스피에서 44억밖에 안 사고 있는데 440억이죠. 450억 가량 지금 사고 있는데 연 3일 동안 들어온 수치에 비하면 적습니다만 역시 순매수를 또 유지하고 있다는 거. 4일 연속 순매수 기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산 에너빌리티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 치고 올라오네요. 아주 좋은 흐름이네요. 그렇죠? 며칠 전에 보셨죠? 두산 에너빌리티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위권 밖으로 물러났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 신진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힘을 불어넣었던 기업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또 다시 치고 올라와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선순환이 좋기 때문에 계속 3,000선, 3,100, 3,200을 돌파한 거예요. 가만히 있던 네카오가 강했었죠. 그다음에 현기차가 다시 또 오비의 그 위력을 보여줬었죠. 최근에는 뭐 저기 상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또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금융사들이 강했죠. 보험사. 그리고 증권주도 강했었고요. 다시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순환매가 온 겁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힘을 비축하면서 가야지 지수가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자, 코스닥은 상승폭이 높은 게 더 많은데요. 제일 눈에 띄는 거는 17위에 케어젠이 무려 19%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위에 파마리서치는 좀 휴식을 취하는 듯 했더니 다시 4% 오르면서 또 60만 원에 다가섭니다.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죠. 저 템베거 종목이 탄생을 한 거예요. 파마리서치 밑에 뭐 몇만 원대부터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섹터 종합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타이플라스틱 있죠. 삼육물산, CTK 뭐 이쪽 또 가고 있고요. 삼육물산은 쉬는데 CTK 에코플라스틱이 또 가고 있고요. 자, 원자력 발전소 해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기 때문에 BHI, 위드텍 이런 것도 가고 있죠. 또 순환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면역 항암제 섹터 보겠습니다. 바이젠셀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AB 프로바이오 10% 넘고 앞타바이오, ABL바이오도 1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면역 항암제 우리가 물론 표적 항암제 쪽에서 유한양행이 이 존스앤존스의 자회사 얀센이랑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 흐름을 세웠잖아요. 타그리소에 도전하는. 이제 면역 항암제, 3세대 항암제죠. 이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뭔가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물론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의 대명사랑 우리의 알테오젠의 어떤 기술이 합쳐져서 콜라보를 보이고 있지만 면역 항암제 자체를 만들어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그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바이젠셀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바이젠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혈율의 골수성 억제세포 플랫폼 기술인 바이메디어 를 적용해서 개발하고 있는 혈액암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림프종이나 이런 것들이 이 혈액암이죠. 나머지들은 딱딱한 고형암들이고요. 자, 그래서 바이젠셀이 면역 항암제 쪽에서 혈액암을 대상으로 타깃으로 하는 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는 사파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그리고 싶었지만 AI한테 부탁을 했고요. 자, 바이젠셀의 면역세포 치료제를 투여 중이고 이런 거 지금 바라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특히 저런 환우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얼마나 바라시겠습니까? 유한양행 렉나자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 어떤 했죠. 퍼포먼스만은 아닐 거예요.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환자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그래서 렉나자 선택을 많이 했죠. 실제로 타그리소에 비해서. 자, 어쨌든 면역 항암제 쪽에서도 그런 유한양의 렉나자의 뒤를 잇는 뭔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저렇게 환우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바이젠셀이 돼도 좋고 어떤 다른 주인공이 돼도 좋습니다. 저런 우리의 그 인간의 어떤 아직 도전을 완수하지 못한 암들이 정복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바이젠셀의 외침, 혈액암, 너 딱 기다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주식시장 균형 스위치를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균형 스위치는 온.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3% 룰.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룰일까요? 견제냐, 개입이냐,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제도, 누군가에겐 지나친 간섭. 이 룰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은 3% 룰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시장의 속내까지 3가지 시선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선, 소액주주는 드디어 견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대주주는 감사까지 직접 선임하며 경영을 감시해야 할 장치마저 장악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는 쪽이 있는데요. 바로 소액주주입니다. 감시 권한이 분산되면서 독립적인 감사 선임도 가능해졌죠. 소액주주에겐 처음으로 생긴 견제의 기회이자 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두 번째 시선, 대주주는 경영권 침해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대주주 입장에선 상황이 다릅니다. 수십 %의 지분을 갖고도 감사 선임 투표에선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 최근엔 가족, 계열사 지분까지 모두 합산해 3% 초과 여부를 따지도록 룰이 강화되면서 대주주 입장에선 경영권을 무력화하는 과도한 개입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가족관계나 비상장 자회사 지분까지 공개해야 하는 구조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수집 과잉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죠. 일부 기업들이 감사위원 자체를 두지 않거나 정관을 바꿔 룰을 피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시선, 시장은 변화? 아직은 혼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3% 룰 자체보다 더 큰 변수는 이 룰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인데요. 누가 견제하고 누가 견제받을지,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바뀔지, 외국계 자본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더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관망 모드. 스위치는 켜졌지만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은 이 제도를 완전히 긍정하지도 그렇다고 명확히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작동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소액주주는 견제 장치의 첫걸음이라 보고 대주주는 과도한 개입과 정보 침해를 지적하며 시장은 제도의 방향은 이해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 판단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균형 스위치는 ON. 완벽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독주를 막는 균형의 첫걸음이 켜진 겁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ON and OFF. 다음 시간엔 일과 소득을 둘러싼 구조를 열어봅니다. 열심히 일해도 자산이 늘지 않는 시대, 그 배경 속 숨겨진 스위치를 3분 안에 켜드릴게요. 우리 시장 7월 들어 강세 탄력을 받으면서 어제는 3,200선 종가 체결도 성공을 했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지수 자체적으로는 3,200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그간 쉬었던 업종인 조선, 방산, 원전이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코스피가 다시금 3,200선을 돌파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내려놨습니다. 0.09%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3,19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8%가량 오르면서 804선 거래 중입니다.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지수 상황은 좋은 상황이고요. 오늘 수급 상황도 바로 살펴보시죠. 일단 코스피에 외국인의 수급이 장중 잠깐 들어오면서 3,200선을 넘어섰는데 다시금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400억 원가량 사자세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현재 전환이 됐습니다. 90억 원가량 넘게 사들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 200억 원 넘게 팔자세 가져갑니다. 현재 시간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포착이 되네요. 그렇다면 오늘 환율 시장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1,381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1,370원대에서 유지가 되던 환율이 오늘은 소폭 올랐습니다. 1,381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 뉴스는 어떤 것에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바로 이어가 보시죠. 오늘 한국전력이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수혜감에 힘입어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호남권 재생에너지 개통 연계, 또 알리백 기반 마련 등의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김 사장은 어제 호남권에 위치한 변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서 주요 성변전 설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 김 사장은 LS전선 동해 공장을 찾아서 초고압 전력 케이블 생산 및 시험 설비를 시찰할 예정인데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케이블의 대규모 공급 능력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계 측면의 협력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2031년으로 예정했던 1단계 호남 수도권 HVDC 초고압 직류 송전망 구축 사업을 1년 앞당겨서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정책 수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한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폭증과 또 노후 송전망 교체 등으로 미국에서 변압기와 케이블 등의 전력 인프라 수요가 활황인 점도 오늘 전력 설비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등 전력 설비주 단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주가 살펴보시죠. 먼저 한국전력 주가입니다. 2%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37,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4.35%가량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7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전선 주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1.66%가량 오르면서 오늘 전력 설비주 단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원전 밸류체인에서 대안을 찾기 어려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83,000원에서 89,000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한국형 원전에서 원전 주기기뿐만 아니라 터빈 및 기타 부품 등 기자재 제작과 시공까지 가장 넓은 범위에 참여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수주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규모는 약 4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계약은 올해 안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체코 외에도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등 추가적인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향후 수주에 대한 전망도 밝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도 기대되고 있고 SMR 관련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원전주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은 밝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함께 나왔고요. 2.53%가량 오르면서 현재 시간 7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전기술입니다. 1.6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에 관해서도 원전 관련 모멘텀으로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고 93,3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하반기 3,500선을 넘을 것이라는 JP모건의 전망이 나왔었죠. 어제는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으로 종가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상승에 대한 경계감 속에 소폭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경계감이 지수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CPI 지수에 미국 관세의 영향이 드러날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는 관세 영향이 6월 CPI에 나타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부활하고 CPI에서 그 조짐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키움증권은 국내 증시가 미국 CPI 지표 경계감 속 3,200선을 전후로 수급 공방 전망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 IB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연이어 보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앞으로 2년 내에 코스피 지수가 5,000까지 오를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었죠.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3,500까지 오를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특히나 상법 개정 등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에 근거를 들었습니다. 오늘 상법 개정 등의 수혜주로 주목받는 종목들, 현재 시간 주가는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지주사 또 금융주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산 주가 2.6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58만 6천 원 선 연이어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증권주들 주가도 함께 보시죠. 미래에셋증권이 1.58%가량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22,500원 선 거래 중입니다. 우리 금융지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37%가량 상승하면서 26,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뛴 코스피가 이제는 3,200선을 넘어 3,300선까지 바라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서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 사상 최고치인 3,305선까지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바로 반도체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 네네. 오프닝을 짧게 했고 SK하이닉스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짜리를 냈는데 네네. 그야말로 좀 낮춘 거라 뭐 별반 다름없는 거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떨어뜨렸잖아요. 네네. 그런 와중에서도 또 증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신한 같은 경우에는 38만 원짜리 냈고 네네. 또 다른 데에서 36만 원짜리 냈고 이게 네네. 좀 엇갈려요. 그래서 네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각자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M사에서 30만 원 낸 거는 그 전에 목표 주가가 무엇인지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목표 주가가 무엇이었을까요? 24만 원이었습니다. 네. 많이 낮았죠. 미래에셋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M사. 예. 네. 24만 원인데 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표 주가를 높이긴 했는데 그분의 판단으로는 지금 주가 정도면 빨리 적정 주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연구원이요. 네네. 예. 근데 그분의 이 전망을 보면은 그런데 다른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37만 원이고 8만 원인 간에 네. 내년도 우리 벌써 내년을 보거든요. 26년도에 이 전망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관점이 다릅니다. 뭐냐? 네. 이분은 내년 어느 시점, 1분기인지 상반기인지 어느 시점부터는 하이닉스가 완벽하게 독점적이었던 HBM에서의 독점력이 조금은 낮추어질 수 있다. 그 1등이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지배력 말하는 거죠. 예, 네. 1등이 바뀌는 건 아니고 이래서 마켓쇼가 60% 70% 이렇게 됐다면 그게 조금 낮아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주가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거래도 내년도 내후년까지의 실적까지 예측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직도 룸이 한 20% 이상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내년도 이익이 35조 원, 45조 원 비슷하게 40조 원 이렇게 유지되면 ROE가 한 30% 이상은 나오는데요. 지금 시클리컬 주식은 뭐냐면 이익이 어느 순간부터 내려가면은 ROE가 얼마였던 것 간에 배수가 좀 낮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ROE가 20%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한 1, 2년 후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40조 원, 45조 원 간의 ROE 측면에서는 북밸류를 2배 이상 못 줄 수도 있어요. ROE라는 건 이제 자기 자본이 네, 자기 자본 이익이 한 예, 20%까지 빠지면은 좀 박하게 주면 2배 안 줄 수 네.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에너지 주는 거는 2배 이상 주기 때문에 30만 원 중반이 나오는 거고 이 친구는 1.7배만 줬어요. 그러니까 3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뷰가 좀 다른 거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슈는 있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오늘 빠진 거는 사실 M사의 그 리포트 때문이 아닙니다. M사의 리포트는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어제 나왔고요. 예. 중요한 건 간밤에 마이크론이 4% 넘게 빠졌고 그거는 HBM 관련해서. 마이크론에서. 근데 HBM 자체의 시장이 내년도 어느 시점이나 는 오버서프라이, 공급 초과가 될 수 있다는 예.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반도체 업계에서 나왔어요. 그게 겹치다 보니까 좀 경계감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HBM 시장 관련해서 공급 초과 관련 이슈는 사실 삼성전자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저변으로 봤을 때 그 영향 어떻게 보세요, 진짜? 네, 이제 예. 그건 두 가지죠. 예. 사실은 1등이 갑자기 2등, 3등이 올라와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그런 가정을 했다 그러면은 예. 타격은 하이닉스가 먼저 받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시장 먼저 강자니까. 빠져요. 예. 그다음에 마이크론은 그렇게 가지고 삼성전자는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수혜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내려갈 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공급 초과라는 것이 수요 둔화로까지 연결된다면 삼성전자도 나쁘게 영향을 받는 거고 수요는 괜찮은데 공급이 느는 거라면은 1등이 뺏기고 2등이 올라가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슈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공급을 왕창 늘릴 정도로 네. 삼성전자의 공급이 늘어날 준비가 다 됐느냐 그 자체의 펀더멘털 질문을 한다면은 글쎄요라고 생각하면은 이러한 그 다이버전스 분리가 지속이 될지 얼마나 될지는 그건 또 퀘스천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제 6만전자는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잃을 게 더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호재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 네. 마이크론 빠지는 와중에서도 지금 나홀로 상승의 힘을 좀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렇다 할 만큼 이게 착착 붙지는 않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5만 원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는 간단합니다. 예. 3분기 실적이 예상이 지금 2분기가 4조 6천 나왔잖아요. 말씀드렸죠. 예. 3분기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99.999999, 99.99 9%로 확실합니다. 예. 3분기가 좋아지는 거. 근데 만약에 3분기가 좋아지는데 보통 컨센서스가 8조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7조도 안 나왔다. 4조 6천원에서 올라가는 게 찝찝하게 올라갔다. 2개월 뒤에. 근데 주가는 6만 한 중반은 돼 있다. 그러면 갑자기 빠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3분기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게 나오거나 그다음에 HBM4에 대한 콜이 또 실패했다는 소리가 나오면은 6만 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만은 그게 없는 상태라면 당분간 그렇게 하시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딱 떨어지게 설명을 일단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셨던 반도체, 마이크론 밀린 이유, 그리고 이에 타격을 받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하향 소식,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잘 버티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까지 좀 봤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JP모건이 코스피 5천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얘기는 안 했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대감 요 부분만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이루어지면 이것도 안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목표는 그거고 2년 안에 거기 가는 거고 뭐 JP보건도 말을 했다시피 일정 부분 지금 단기적으로 3,500선을 넘기는 것도 하나의 목표잖아요. 네, 3,200선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선결 조건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반도체 잘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건 네. 다 필요 없고 일단 아까 상법이 안 되면은 꽝입니다. 그럼 일단 언제든지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2,900까지 예. 무조건 내려갑니다. 예. 상법이 안 되는데도 2,900이 아니고 3,000을 올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삼성전자 실적이 뭐 7조가 아니고 9조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건 좀 허무맹랑하네요. 허무맹랑하지 않죠. 허무맹랑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상법이 안 되면은 내려가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예. 다른 거 이익이 잘 나와도 지금 누리고 있는 3,200을 고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법이 잘 안 된다는 건 뭐 분리가세라든지 뭐 여러 기타 등등이 삐끗삐끗한 게 확인되면은 지금이 아니고 8월달 이후에도 그러면 이제 이익이 그거를 상쇄할 정도로 세지 않으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싸지 않으면은 그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JP보건에서도 그 코스피 5천 간다는 이유 좀 명확히 얘기해 준 게 이게 우리한테도 확실한 근거네요. 네네, 상법 개정 그렇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그런 주주 환원 정책, 어쨌든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가야지 그걸 또 시장에서 확인해야지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상법 개정 추진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게 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지주 회사 그리고 증권 가니까 지수 가니까 뭐 증권 은행 뭐 이런 부분이 좀 튀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료주 같은 경우에도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네. 고질적으로 10년 동안 주가가 발목을 묶인 흐름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잠시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삼양식품에 대해서 PER을 26배 줘서 160만 원, 180만 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죠. 네. 결국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브랜드 파워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마치 코카콜라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단순히 뭐 잘 팔린 게 아니고 그 불당면이라는 게 매운맛을 미국 사람한테도 이제 비빔라면을 파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캐티고리를 행사했다는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주면은 얘네가 25% 성장하고 마진이 25% 되면은 PER이 25배 가는 건 그대로죠. 근데 PER은 뭐죠? 올해 기준이잖아요. 시간이 바뀌어서 내년도 실적이 잘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저절로 목표점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고 다만 갖고 계시지 않고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절대 주가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노이즈가 걸리면은 막 5% 10%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분리하셔야 되고요. 삼양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브랜드 파워를 키우면 되는데 브랜드 잘 안 키워져요. 그 다른 회사들은 이익이 잘 나오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농심이 2분기보다 하반기에 이익이 좋다 그러면은 네. 그 회사는 PER을 20배를 못 주지만은 15배, 16배 준다면은 업사이드가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다른 얘기지만 KT&G 같은 경우는 담배에 대한 수요가요.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국내도 우리 그 지원금 주잖아요. 추경 예산 때문에 과거에 추경 예산 줬을 때요. 수요가 늘어났어요. 예. 그 담배 예측이 마이너스 6%가 아니고 플러스 6%라면 KT&G도
주주환원 플러스 이익이 좋기 때문에 더 업사이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뭐 30%까지는 안 가더라도 5%, 10% 이렇게 업사이드는 꾸준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월 투자증권에서도 삼양식품의 목표가를 180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참 이렇게 올려잡을 때마다 따라잡는 그 네, 주가를 보면은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오늘 다시금 예전 연초에 주도주였던 네. 상반기 주도주였던 그 원전 방산 다시 좀 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6월 들어서 이제 7월 들어서 뭐 말씀해드렸다시피 뭐 지주회사, 은행, 증권 이 부분이 이제 튀면서 주도주가 변했다라는 그렇죠. 얘기 나오고 이렇게 좀 돌아가는 현상 어떻게 보여지고 또 어떤 전략이 맞아 떨어질지 그 계산 좀 해주세요. 네. 그것이 하루아침에 하루로 확 갔다가 하루에 다 가고 이렇게 하지 않죠. 추세가 되는 거니까 주도주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주도주는 바뀌었고요. 다만 조선방산이 오늘 오르는 건 두 가지죠. 유럽 쪽에서 방산 쪽에서 러시아하고 유럽은 언제든지 붙을 수 있다 이런 커멘트 불안하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죠. 그게 가장 불안한 거고 예. 요즘 조선도 좀 약간 받았고 그다음에 폴란드 말고 다른 나라 쪽 동유럽이나 이런 쪽에 오더가 가면은 그동안 억눌린 거 올라갔으니까 반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조선주가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 조선주는 원화가 강세가 되면 피해입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원화 강세가 되다가 요즘 다시 원화 약세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원화 피해가 별로 안 큰 거야라고 잠깐 기대를 두면서 고개를 올리는 거예요. 예. 추세가 어떤지 실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조선방산은 그렇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지주증권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고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늘 조선방산이 튀는 면도 있고 오늘 하이닉스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수급이 어디 갔겠어요? 빠진 거지. 삼성전자 갈 수도 있겠지만 조방변 쪽에 좀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조방변 중에서는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조방보다는 변압기하고 변압기가 가장 살아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전히 증권주가 유망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 유명하고 변압기 관련주의 자금, 수혈 부분 네.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라라는 부분이었고요. 최근 좀 이견이 좀 많은 종목들이 있나 봐요. 네, 네. 이 중에서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견이라보다는 리포트가 나올 때요. 예.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2개 연속으로 기존의 주류 세력하고 의견이 다르게 나오면은 어텐션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의견이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근데 어느 주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살짝 바꿨어요. 근데 며칠 뒤에 또 다른 리포트가 그거를 비슷하게 나오면은 주가는 오릅니다. 이게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이 6월 중반하고 6월 20 며칠에 두 번을 거쳐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살짝 좋게 나오는 게 두 번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LIG 넥스원도 지금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내려갈 때 보면은 홀드, 의견을 다운그레이드한 게 2개 연속 나오면서 반응을 했거든요. 2개 연속이면 뭔가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게 하나고 마지막은 뭐냐면 저겁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구체적으로 어닝을 높이거나 어닝을 다운시키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해서 투자 의견을 변경시키면 어텐션 하십시오. 그냥 목표 주가만 변화되고 이익에 대한 전망에 변화가 없는 거는 그냥 흘러보내도 돼요. 그래서 이익의 전망에 명시적인 변화가 있는지가 리포트에 가장 중요한데 LIG 넥스원의 최근 리포트는 상당히 이익을 높였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익이 올라간 거에 대한 근거를 댔기 때문에 그래서 리포트는 2번 연속 나오느냐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심한데 특히 많이 올라갔을 때랑 많이 내려갔을 때 극단적인 변화가 LIG 넥스원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었다.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거는 그렇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윤 부모님께서 사실 하루에도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기업과 산업과 뭐 증시 전반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 리포트를 내는데 그걸 이제 보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LIG 넥스원 최근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그 전략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장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 전략 본부장과 함께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좋은 흐름 결국에는 또 상승하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우리 시장에 대한 좋은 평가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잘하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 해외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사라는 리포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리포트들이 계속 나와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일단은 오늘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분석해드리고 내일 또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을 너무 사랑하는 게 저도 처음이라서 방송을 10년 해봤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들을 쏟아내는 시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약간 얼떨떨한데요. 자, 일단은 JP모건 체이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5천 가능하다. 코스피 5천 가능한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이 아니라 2년 내에 5천이 가능하다라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자, JP모건 체이스의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블루스카이, 청사진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은 현재 추세대로 정부가 증시에 대한 선진화 정책을 펼치고 기업들의 책임 경영, 상법 개정이 적용이 되면서 책임 경영이 유지되는 상황.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수준으로 PBR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해질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도 PBR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 비해서 PBR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경우에 향후 2년 내에 코스피가 5,000포인트가 가능하다. 이러면서 JP모건 체이스가 우리나라를 아시아나 EM, 이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비중 확대, 여전히 오버웨이트다라고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한번 차트를 체크를 해보니까 만약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4월 초에 비해서 지금 지수가 그 당시에 2,3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0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한 2달 반 동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으로 보면 그 당시가 한 6월 초에 2,800이니까 400포인트가 올라온 거죠. 한 달 반 만에요. 자, 이러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코스피가 한 3,200에서 3,500 박스피를 좀 유지하면서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수치만 봐도 지금 충분히 상승 여력이 하반기에도 더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 충격적이었는데 자, 여름철에 만약에 관세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가 안 좋다든지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이 노출돼도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국 시장을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지수 5천 2년 내에 가능하고 위기가 오면 여름에 더 사야 된다라는 게 JP모건 체이스의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JP모건 체이스가 우리나라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자, 최근에 우리가 방송할 때도 이야기 나왔죠. 파마 리서치 인적 분할 처리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배구조 개편 기대 강화의 신호, 시그널로 JP모건은 인식을 했다. 앞으로의 한국 시장이 많이 변할 거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거다. 인적 분할을 자체적으로 분할하거나 쪼개기 상장 이런 걸 마음대로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당 소득세 개편, 이걸로 코스피 10% 더 올라갈 수 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코스피 상승 여력의 3%를 더 줄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올 여력이 있다라고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으로 골드만삭스 이야기도 해봐야 되는데 골드만삭스는 1년 내에 3,500 더 갈 거다라는 겁니다. 12개월 목표치 3,500포인트로 제시를 했고 지금 이런 6가지의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 시장에 다 버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지배구조 개편, 우리나라 정책, 이 업종 자체가 리레이팅 될 거고 수출도 증가세로 이제 전환될 거고 외국인 비중 아직도 낮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되면서 PBR 할인율을 좀 낮추겠다. 이러면서 골드만삭스도 눈높이를 3,500포인트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러면서 골드만삭스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우리나라의 증시 테마는 AI,
정부 정책이죠. 그리고 국방 안보, 우리의 방산주 좋습니다. 자본시장 개혁의 수혜주, 산업별 정부 정책 수혜주, 그리고 지주사들 리레이팅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두 회사인데요. 내일 두 회사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 나오고 있는 우리 증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뭐 시장이 오늘 약간 눈치 보는 건 내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시장 좀 침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